덕질하기 위해서 장거리 가는 시승 덕질로드 아직 1편 발행이 안 됐거든요.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잠실 종합경기장에 보이시죠? 오늘 가는 곳은요 충북 제천입니다. 그리고 오늘 충북 제천까지 함께 가게 될 차량은요 푸조 E2008 SUV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2008이 얼마 전에 가격 인하를 했어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원래 5천만 원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격을 거의 1,400만 원 이상 내리면서 보조금 받기 전에 4천만 원 초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은 3천만 원 중후반대, 이때쯤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캐스퍼 일렉트릭보다는 비싸요. 그런데 EV3의 깡통 모델, 그것보다는 쌉니다. 물론 EV3가 보조금을 조금 많이 받기 때문에 보조금까지 합하게 되면은 아마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될 건데, 근데 보통 EV3 구매하실 때 옵션 이것저것 조금씩 담아서 구매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이 2008이 실질적인 구매 가격은 EV3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산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수입산 전기 SUV, 구미가 조금 땡기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차량을 준비를 해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천을 가잖아요. 이 차량에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능한 거리, 인증받은 거리가 260km입니다. 제천까지의 거리가 150km예요. 편도. 오늘 이 녀석을 실질적으로 주행해 보면서 얼마나 주행 가능한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실게요. 우선은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요, 수치적인 재원부터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고 출력을 보면은 사실상 뭐 별거 없어 보이거든요. 최고 출력이 130마력대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이 110마력대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의 전장, 전폭 이런 거를 놓고 보면은 가격과 똑같이 캐스퍼 일렉트릭과 EV3의 딱 중간 지점 그 어딘가쯤이에요. 아니 전기차인데 뭐 이렇게 출력이 좀 딸리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 차량은요 최대 토크가 25kg 포스미터대입니다.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EV6, 아이오닉5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 최대 토크가 낮은 거는 맞는데 EV3와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또 최대 토크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최고 출력은 적게 설정을 하고 대신에 최대 토크를 쭉 높인 거예요. 최고 출력은 어쨌든 최고 속도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잖아요. 반면에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치고 나가는 능력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 차량의 컨셉 자체가 어쨌든 시티카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져 있는 출력 세팅값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거는 주행을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CATL에 50kWh대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게이지에 보면은 배터리 잔량이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게이지로 표시되어 있어서 현재 배터리 잔량 저 정도거든요. 제가 봤을 땐 한 대략 90%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 278km로 뜹니다.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정보만 봤을 때에는 국내에서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보다는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랑 익스테리어 관련해서는 뒤쪽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미리 언급을 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보고 가고 있죠. 지난번에 308 탈 때도 뭔가 연결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 2008 같은 경우엔 일단 308과 마찬가지로 차량에 내장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앱 커넥트를 활용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애플 카플레이를 해서 봐야 되는데, 문제는 무선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선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308 때까지는 무선이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케이블을 갖고 와서 차량과 연결을 했는데 문제는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악연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연유로 오늘은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주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차량의 편의 장비라든가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산차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많이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간선도로를 tas어요. 지금까지 주행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시티카의 영역이잖아요. 이때까지 주행했을 때는 솔직히 출력상의 아쉬움, 부족함 이런 거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추월 가속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네, 딱히 그렇게 아쉬운 부분은 없어요. 공차 중량이 1.5톤이 조금 넘어가는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전기차 치고는 공차 중량 자체도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파워트레인의 전반적인 느낌 자체는 나름 경쾌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대 토크가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 지금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살짝 꾹 밟아도 팍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은 솔직히 없어요. 되게 부드럽게 균등하게 뒤에서 쭉 하고 밀어주는 느낌으로 갑니다. 도심에서 주행할 때 가속력은 크게 아쉬울 거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왕이면은 전기차니까 나는 조금 더 자극적인 맛을 원한다. 그렇게 추천드릴 수는 없겠다. 급가속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뭔가 이펙트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차량은 전기 모터의 고주파음 같은 것들, 특히 가속할 때의 고주파음은 상당히 잘 틀어막은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비가 오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 노이즈도 조금 크게 들리는 편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춰진 것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속할 때만큼은 고주파음이 조금 적게 들리는 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속할 때만큼이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을 2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그냥 일반적인 주행 모드거든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딱히 회생제동이 걸린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약하게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어노브 옆에 보시면요, B 버튼이 있어요. 우리 유럽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바로 그 버튼입니다. 회생제동 버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회생제동이 조금씩 강하게 먹히게 되거든요. NVH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회생제동 얘기를 하느냐? B 모드에 놓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서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는 순간 에너지를 회수할 때 전기 모터 쪽에서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발을 떼면 그래서 NVH적으로 놓고 봤을 때 특히 이 차량의 원래 용도인 시티카인 용도로서 도심에서 타고 다닌다고 했을 때에는 아주 그렇게 조용한 차는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이 완전히 차폐가 된다거나 차음이 된다거나 이런 느낌도 아니기도 하고요. 이 차량이 수입차 대비해서는 상당히 싼 가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원래 가격을 인하하기 전인 한 5천만 원대의 차량이었다? 선뜻 손대기가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전기 모터의 회전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부드럽게 적용된다는 느낌이 있고요. 회생제동의 느낌 자체도 EGMP 플랫폼 차량 베이스로 했을 때 회생제동 레벨 2에서 3 사이? 한 그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회생제동량인데 무턱대고 팍팍 서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B 모드로 둔다고 해서 완벽하게 정차까지 지원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 페달 드라이브는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원 페달 드라이브 안 되는 거 괜찮아. 괜찮은데 회생제동에서 물리적인 브레이크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브레이크 페달이 되게 푹 하고 꺼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처럼 낮은 속도에서 가다 서다 하는 정체 상황이라든가 기껏 달려봤자 5, 60km인 시내 상황, 이런 데에서는 솔직히 브레이크 페달에서 느껴지는 그런 이질적인 느낌을 찾기는 어려운데, 간선도로를 좀 주행을 했었잖아요. 그 정도의 속도에서 제동을 조금 많이 가져가는 순간, 그럴 때의 이질감이 상당히 많이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도로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고속 상황에서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속 페달을 한번 꾹 밟아본다. 현재 시속 110km, 가속 페달 꾹. 확실히 아까 전에 올림픽대로에서 순식간에 그때는 20km 이상 가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는 가속되는 시간 자체가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의 가속력은 아니에요. 웬만큼의 가속은 나오고, 최근에 탔었던 캐스퍼 일렉트릭과 비교하자고 하면은 가속력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그만큼 전비가 조금 더 좋게 세팅이 되어 있긴 한데, 지금도 투어를 한번 해보면은 지금은 아까 전처럼 가속 페달을 100% 전개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답하지 않게 추월할 수 있을 정도의 가속력은 만들어집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현재까지 주행했었던 노멀 모드가 있고요, 에코,
스포츠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니까 스포츠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노멀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도 마치 회생제동이 같이 맞물려 있는 듯한, 뭔가 살짝 봉인해둔 듯한 느낌이 살짝쿵 있었는데 그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고 가속 페달의 담력 자체가 되게 가벼워졌어요.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은 차지, 에코, 파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 게이지가 있는데요. 노멀 모드에서 주행할 때에는 내가 진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눌러 밟지 않는 이상 파워 쪽으로 넘어간 일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파워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속 페달의 민감도 자체가 올라간 거예요. 이번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성능과 냉난방이 제한됨이라고 계기판에 표시가 되는데 일단 가속 페달이 되게 무거워졌고요. 가속 페달을 꾹, 버터 바른 듯이 슥 하고 반응하는 느낌? 목적성 자체가 시티카긴 하지만은 뭐 고속도로에서 주행하고 그런 데 있어서 뭐 결코 문제될 만한 부분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속주행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느냐 하면은 딱히 그런 느낌도 들지는 않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이다스를 관장하는 레버가 방향지 시등 레버 아래쪽에 있습니다. 프랑스 차들이 보통 여기에다가 많이 넣죠. 르노 차량들도 그렇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구분 도로인데 제가 지금 스티어링 휠에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차선 중앙을 잘 잡고 유지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스티어링 휠을 손으로 잡고 계십시오 라는 경고가 떴는데요. 당연히 정전식은 아니고 토크 감응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어링 휠을 잡고 흔들 때 조금 많이 흔들어 줘야 돼요. 차선 중앙 유지 장치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기준에서 왼쪽 무릎이 있는데 그쪽에 버튼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뭐 어쨌든 에이다스를 관장하는 레버와 버튼이 모두 한쪽에 몰려져 있으니까 눈에 확 띄기에는 괜찮은 구조긴 한데 기왕이면은 뭐 레버를 하나로 합치던가, 너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숨어 있으니까 조금 보이는 데에다가 내두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추월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방향지 시등을 넣고 가게 되면요, 앞에 사물이 좀 없어져야지 그때부터 가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야, 얘 왜 가속을 안 해줘? 또 얘가 가속을 안 해주고 좀 멍을 때리고 있었어요. 앞에 큰 트럭이 있으니까 감속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정도 가격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선 중앙 유지 장치까지 달려져 있다. 왜냐면은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 가격이 낮은 트림들 내지는 가격이 낮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 중앙 유지 장치까지 알뜰하게 넣어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있어서 가감속 능력 자체가 살짝 들쭉날쭉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가속을 너무 천천히 해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가속을 너무 빨리 해주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애가 조금 들쑥날쑥한 느낌이 있거든요. 굴곡이 많이 진 이런 데에서는 조금 살짝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게 어디까지나 보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맹신하시지는 않으면 될 것 같다. 지금 제천까지 내려왔는데요.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과속방지 턱. 이 2008 같은 경우에는 208을 베이스로 해서 키를 살짝 높인 소형 SUV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그먼트라는 게 있죠. 승차감 자체가 뭐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게 솔직한 서스펜션 세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에 있는 정보들, 뭐 요철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스팔트가 깨져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상당히 다이렉트하게 솔직하게 전달을 하는 편이긴 해요. 이 차급에 맞는 적당한 승차감 세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수입차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어쨌든 국산차 대비해서는 높은 가격대인 건 맞잖아요. 세그먼트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래도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 2008에 있어서 되게 승차감적으로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기차는 대부분 차량 하부에다가 제일 무거운 배터리라는 물건을 싣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차량의 배터리 크기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에요. 50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승차감이나 차량의 거동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차를 타면서 드는 생각은 되게 경쾌하다는 느낌입니다.
보통 전기차에서 경쾌하다는 느낌 얻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딱히 차량의 무게가 무거워서 승차감적으로 마이너스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어요. 캐스퍼 일렉트릭도 승차감적으로 봤을 때 부드럽게 매만지려고 한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캐스퍼 일렉트릭도 세그먼트의 한계성 때문에 승차감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리고 EV3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되게 승차감을 소프트하게 잡은 차량이었고, 그렇게 부드럽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한계성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가끔 가다가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 않은 불쾌한 충격이 나타날 때도 있는데, 이 차는 그런 건 없어요. 꼬불꼬불한 산길이긴 한데 잠깐만 속도를 높여서 코너링 돌아 나가는 게 푸조 차량의 약간 전매 특허 같은 거잖아요. 부드러운 승차감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낭창낭창한 것 같은데 코너는 되게 잘 돌아 나가. 그게 전기차인 이 2008에도 적용이 되는 게 있어요. 솔직히 차량 처음에 받아서 주행했을 때요, 브레이크에서 제가 좀 이질감 느껴진다는 말씀은 드렸었죠. 그때 조금 더 이질감으로 와닿는 게 뭐냐면요, 피칭이 좀 세요. 제동을 급하게 했을 때 앞부분이 고꾸라지는 게 생각보다 좀 크게 다가오거든요. 푸조도 이 전기차를 만들어 본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하체 세팅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타보다 보니까 이게 웬걸. 느린 차량 보내고 방금 전에 추월하면서 살짝 스티어링 휠 틀었을 때도 되게 경쾌한 느낌이 나요. 야, 전기차에서도 이렇게 되게 경쾌한 핸들링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푸조라는 브랜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느껴지거든요. 파워트레인도 적당히 경쾌한 느낌이 있어요. 최고 출력 자체는 낮기 때문에 높은 속도로 이끌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토크가 높기 때문에 쭉쭉 밀어주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차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되게 경쾌하고 좀 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단점은 없느냐 하면은, 승차감 확인하기 위해서 늘상 다니는 그 더러운 놈은 있잖아요. 거기 주행하면은 잡소리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무식한 과속방지 턱을 만났다거나 차량이 조금 어긋나는 상황이 되면은 삐그덕삐그덕 하는 잡소리가 생각보다 차량 내에서 좀 많이 들립니다.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주행 거리를 보시게 되면요, 151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주행 가능한 거리가 280km를 마킹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150km를 주행을 했으면은 130km가 남아야 되죠. 현재 계기판상에 남아있는 주행 가능 거리는 96km로 뜨고요. 배터리 양은 절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30% 내외 정도? 오면서 파워트레인 성능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고속으로 팍 쏘면서 다닌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공연 보고 나서 이제 다시 서울 올라가면서 충전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다 보고 왔고요. 비가 와서 다 젖었습니다. 목소리도 갔어요 지금. 그 맛에 덕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주행 가는 거리가 90km대로 떴는데 지금 다시 시동을 거니까 106km로 뜨죠. 잠실에서 시작했을 때 배터리가 90%대 대략 그 정도였잖아요. 배터리 90%인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얼마나 주행이 가능한지 이것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을 해야 돼가지고 휴게소에 잠깐 멈췄고요. 양평 휴게소입니다. 양평 휴게소. 제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총 74km를 주행을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225km를 주행을 한 건데, 그러면은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은 어느 정도이냐? 충전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휴게소까지 가기에는 좀 거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서 세웠거든요. 잔여 주행 가는 거리가 26km가 뜨니까 대략적으로 배터리 90%인 상태에서 240km 정도를 주행을 한 건데, 고속주행 테스트도 하고 급가속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제천이 산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계속 오르막길 이러는 좀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국내에서 인증받은 거리 260km에서 241km 뭐 그 정도면은 잘 나온 편이다. 충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이냐. 참고로 모든 상황에서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고 회생제동을 켜둔 상태로 주행을 했습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 8%고요
그러면은 충전 종료된 이후에 한번 보도록 하시죠. A few moments later. 배터리 88%까지 충전이 완료됐고요. 270km 정도 주행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은 여기에서 끊어볼까 해요. 이제 39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충전을 중단을 하고 배터리 8%에서 88%까지, 그러니까 순수 충전을 80%를 진행을 한 건데 그렇게 보면은 좀 느려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배터리 충전을 10%에서 80%로 잡고 그동안의 급속 충전 얼마나 걸린다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하는 게 80%가 넘어서게 되면은 배터리 보호라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충전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10%에서 80%까지 보통 얘기를 하고,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30분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사진 찍어 놨거든요. 배터리 8%에서 81%까지 충전하는데 28분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충전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물론 배터리 용량이 작지만 저가형 차량 치고는 충전 속도가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닌 것 같다. 시장에 출시된 지 조금 된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리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컴팩트한 전기 SUV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거를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17인치의 편평비가 상당히 큰 휠과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4홀입니다. 4홀 휠 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60이니까 편평비가 상당히 크고 215 사이즈니까 타이어의 두께가 상당히 얇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그리고 소형차다 보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휠 타이어 사이즈를 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UV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휠 위에다가 클레딩 같은 거 두른 것들 잘 확인하실 수 있죠. 소형차지만은 그래도 디자인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A필러를 기점으로 해서 루프가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C필러 창문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러한 디자인적인 액센트 역시 넣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익스테리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해외에서는 부분 변경을 진행을 했습니다. 유럽에선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는데 국내에는 부분 변경 모델의 출시 대신에 가격을 인하하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했어요. 부분 변경을 진행한 이 2008 이미지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소형차에 맞지 않게 과격한 디자인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지금의 디자인이 저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잖아요. 다만 전면부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 208을 베이스로 만든 SUV다 보니까 SUV의 높은 차고를 실현하기 위해서 범퍼 하단부를 상당히 두껍게 가져갔습니다. 물론 그만큼 푸조의 디자인적인 상징인 사자의 송곳니 DRL을 상당히 길게 아래까지 내리긴 했는데 하단부 자체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전면부에서 봤을 때는 차가 살짝 껑충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푸조의 다른 차량들과 맞춰서 보닛 위에 2008이라고 레터링 적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이드에 E자라는 레터링을 넣으면서 친환경차, 전기차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쪽은 다른 여타 푸조 차량들과 상당히 비슷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죠. 3008과도 비슷하고 308과도 비슷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동식은 아닙니다. 수동식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소형 해치백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트렁크의 절대적인 공간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래를 들쳐봤을 때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밑을 한 번 더 들추면은 조그만한 여분의 수납 공간이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형차다 보니까 뒤에 트렁크에서 별도로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레버 같은 것들은 없고요. 그래도 손이 바로 닿습니다. 바로 닿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앞으로 밀면은 폴딩이 가능하죠. 트렁크 바닥과 시트는 거의 평평한 느낌으로 되어 있긴 한데 차박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뭐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여나 트렁크 공간이 있나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트렁크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한번 쭉 둘러보시게 되면은 녹색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차급이 차급인 만큼 소재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데 푸조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좋은 소재를 되게 좋아 보이게 하는 거. 눌러보면은 움푹움푹 들어가거든요. 우레탄 소재인 것 같은데 이 위에 가죽 같은 질감을 내서 진짜 가죽인 것처럼 느낌을 냈고요. 마치 카본처럼 되어 있는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패턴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플러스 약간 고무 느낌의 소재거든요. 되게 다양한 소재가 들어간 것 같죠. 이런데 다 알루미늄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만져보면은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소재고, 블랙하이 글로시 같은 소재도 들어가고요. 푸조 차량을 탈 때마다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드라이빙 포지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308에서도 그 말씀 드렸었죠. 스티어링 휠이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트 포지션을 조금 뒤로 무르게 된다. 이 2008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 308하고 부품을 공유를 한 것 같아요. 푸조의 전매 특허죠. 아이칵핏, 스티어링 휠 위쪽으로 넘어서 계기판을 보게 되는 이런 디자인. 이 디자인을 쓴 것 때문에 아무래도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뒤로 물러나지 않았나 싶은데, 스포츠 드라이빙 같은 것을 할 때 시트 포지션 잡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되게 작아요. 3시, 9시 방향을 잡았을 때 그립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실제로 3시, 9시 부분으로 해서 타공이 되어 있기도 하고, 와인딩 같은 곳에서 스티어링 휠 조작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직경 자체도 작잖아요. 공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시트의 크기는 조금 작은 편이긴 해요. 아무래도 소형차다 보니까. 사이드 볼스터 부분이 그래도 적당히 튀어나와 있어서 앉았을 때 크게 불편한 느낌 없고, 코너링에서도 몸을 조금 잡아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헤드룸 공간, 시트를 제일 낮춰놓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여유롭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주먹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예요.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썬루프가 없습니다. 네, 이 차량 보시면 썬루프가 없이 그냥 천장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여유 공간 나오지 않나 싶고요.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낮은 편이에요. 전기차들은 어쩔 수 없이 배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높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어제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다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했지만은 편의 장비가 뭐가 없어요. 센터 디스플레이만 봐도 되게 단촐하죠. 이게 심지어 제 핸드폰이 노트 20이거든요 노트 20보다 작습니다, 화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도 나오고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어라운드 뷰는 없겠죠. 그런데 후방 카메라에 남아있는 이 잔상을 기억해서 후진을 하면은 잔상을 기억해서 그 주변을 보여주는 기능이거든요. 이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긴 해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좀 엉망이기는 하죠. 통풍 시트 같은 거는 뭐 당연하게도 없고요. 그래도 나름 명색이 전기차인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도 없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국산차들도 이제 엔트리급으로만 가도 어느 정도의 편의 장비는 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구성이 너무 안타깝긴 하죠. 심지어 센터 디스플레이는 해외 사양을 보면은 옵션으로라도 조금 더 큰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능도 되게 다양하게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 뭐 가격이 한 100만 원 이 정도 올라간다 치더라도 디스플레이 자체는 좀 큰 거를 넣어줬어야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같은 스텔란티스 그룹 내에 있는 지프 같은 경우에는 티맵 같은 거 내장해 주잖아요. 좀 그런 거라도 내장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살짝 가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산차 대비해서 모든 옵션들이 다 빈약하기만 하냐 하면은 그거는 아닌 게, 이 차 시트에 안마 기능이 있어요. 안마 기능. 요추 받침대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제 좀 앞으로 내보내줬다가 뒤로 뺐다가 이 정도에 그치는 기능이긴 한데, 어제 그래도 제천 갔다 왔을 때 나름 요긴하게 썼습니다. 네, 2열 공간에 탑승을 했고요. 일단 공간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SUV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은 제법 널널합니다. 이렇게는 안 들어가고요. 손날이 한 2개 정도 들어갈 정도. 키가 이제 176에 앉은 키가 조금 큰 편인데, 그랬을 때 헤드룸 공간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전혀 느낄 수 없고, 2열 시트가 필연적으로 조금 뒤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시트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주먹이 하나, 2개까지는 들어가겠네요. 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위아래로 타이트하긴 해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바닥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시트 방석의 길이가 한 뼘? 2뼘이 살짝 넘어가는 정도? 그래서 무릎 부분이 살짝 들뜨는 것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형차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은 공간이긴 한데, 성인 4명이 탔을 때 크게 불편한 공간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당연히 시트 리클라이닝은 지원 안 됩니다. 2열을 위한 편의 장비는 뭐가 있을까 하고 둘러보면요, 시트백 포켓 그물망 형태로 되어 있고요, A타입 USB 단자 2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촬영용으로 쓰고 이걸 안 떼놓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죠. 썼으면 다 떼야죠. 2열 부분에 이런 조명등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거 말고는 2열에 뭐 열선 시트라든가 아니면 2열을 위한 에어벤트라든가 이런 거 전무하고요. 2열 암레스트도 없습니다. 뭐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간은 이 정도까지. 이 2008을 보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차량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분들은 차량의 크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편의 장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뭐 디자인적인 부분이야 개인의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차량의 크기와 풍부한 편의 장비라는 것을 봤을 때 이 2008은 국내 소비자분들께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선택지일 수도 있어요. 원래 가격이 원체 높긴 했어요. 그 높은 가격을 한 번에 1,400만 원을 내렸으면은 그것도 뭐 1억 원짜리 차를 1,400만 원을 할인을 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5천만 원짜리 차를 1,400만 원을 깎았다. 이거 상당히 가격적으로 크게 변한 정책이거든요. 그런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국산차 대비해서 이 차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8이 구매에 당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차는 어떤 소비자한테 어울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나는 길거리에 너무 흔한 차들 싫어. 캐스퍼 일렉트릭 이제 막 신차로 나왔지만은 뭐 가격도 나름 괜찮게 나왔고 경영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도 나왔으니까 어차피 조만간 저거 길거리에 널릴 거야. 그리고 EV3 많은 자동차 기자분들하고 자동차 유튜버분들이 그 차량 구매하셨거든요. 그것만 봐도 차 꽤 괜찮게 잘 나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아마 그거 좀 있으면 길거리에서 차고 넘칠 겁니다. 나는 그렇게 차고 넘치는 차 싫어. 나는 내 개성 중요해. 길가에서 내 차가 잘 안 보였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아주 그렇게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가격대도 국산 전기차 중에서도 좀 저가의 라인업들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그와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 국산차 싫다. 한 번 사는 인생 수입차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수입 전기차 너무 비싸다. 그런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물론 총알이 조금 더 있다면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전기차들도 구매를 할 수 있지만은 뭐 사실 지갑 사정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단순히 그런 가성비적인 것을 넘어서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차량의 라이드 앤 핸들링, 푸조는 전기차로 와도 라이드 앤 핸들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불편하지는 않은데 되게 담백하고 솔직한 승차감 가지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을 돌려보면서 와인딩 같은 데 가보면요, 이 차 전기차 맞나 싶어요. 얼마 전에 가격 인하를 상당히 크게 했어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모델 타봤는데 제일 큰 강점은 라이드 앤 핸들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수입차 대비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착해졌다, 합리적으로 변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베의 권혁주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